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곰실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아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비탈진 언덕 위에 칠성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비가 새는 초가 삼간과 거친 자갈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으나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부터 밤까지 흙을 일구어도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홍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없어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할 무렵이었습니다. 칠성은 산에서 해온 캤감을 한 짐 가득 지게에 지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겨우내 군부를 지필 나무를 팔아 쌀이라도 몇 덮박 사와야 다가오는 긴 겨울을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몇 개나 넘고 개울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장터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칠성은 묵묵히 땀을 흘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낡은 무명 저고리는 땀에 젖었다가 찬바람에 마르기를 반복했고 해진 집신 사이로는 거친 흙길의 냉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칠성이 가진 땔감은 흔하디흔한 것이라 값을 제대로 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칠성은 겨우 나무짐을 헐값에 넘길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보리쌀 한 자루와 소금 약간을 샀을 뿐입니다. 주머니는 여전히 가벼웠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칠성은 서둘러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산짐승들이 내려오는 험한 고갯길을 넘어야 했기에 마음이 급해졌던 것입니다. 장터 어귀를 막 벗어나려던 찰나 칠성의 눈에 기이한 광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장터 한 구석.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텅 빈 자리에 웬 여인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낡고 때가 탔지만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헝클어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거나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여인은 마치 돌부처라도 된 양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그냥 지나치려다 말고 자석에 이끌리듯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어와 여인의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는데도 여인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땅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밤새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해가 다 저물었는데 어찌하여 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러고 계십니까? 날이 차서 곧 서리가 내릴 것 같습니다. 칠성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의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비록 흙먼지가 묻고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맑고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칠성을 바라보다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지 오래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몸을 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난감하여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자신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형편에 누구를 거둔단 말인가 싶었지만 눈앞의 여인을 차마 차가운 장터 바닥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의 착한 심성이 다시금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식리도 더 되는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비바람이나 겨우 피할 누추한 곳이지만 정갈 곳이 없으시다면 하룻밤 몸이라도 녹이고 가시지요. 이 밤중에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의 말에 여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낯선 사내를 따라가는 것이 두려울 법도 하건만 여인은 칠성의 선량한 눈빛을 믿기로 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메고 있던 지게를 다시 고쳐 메고 앞장섰고 여인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혹시나 여인이 뒤처질까봐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여인은 힘겨운 기색이 역력했으나 입 밖으로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칠성의 발자국을 따라왔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숲속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빛에 의지하여 한참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곰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동네 개들이 낯선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란 몇몇 이웃들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군가? 칠성이 아닌가? 이 밤중에 웬 여인네를 달고 오는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뒤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여자라고는 근처에도 안 가본 쑥맥 칠성이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힐 만도 했습니다. 칠성은 쏟아지는 시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터에서 길 잃은 분을 잠시 모셔온 것입니다. 다들 들어가 주무십시오. 칠성은 황급히 둘러대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쑥덕거림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가 쳐진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고 부엌 문짝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여인에게 자신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보이는 것이 못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살인문을 열고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찬 바람이라도 피해야지요. 칠성이 방문을 열자 썰렁한 냉기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른 솔가지를 꺾어 넣고 불씨를 살리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바닥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칠성은 쉴 새 없이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여인은 뱃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칠성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칠성의 등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어떤 거대한 성벽보다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방이 어느 정도 데워지자 칠성은 걸레를 찾아 방바닥에 쌓인 먼지를 훔쳐냈습니다. 자, 이제 좀 훈훈해질 겁니다. 어서 들어가 아랫목에 앉으십시오. 칠성의 권유의 여인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반다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얼어붙은 손을 비좁습니다. 칠성은 다시 부엌으로 나가 장터에서 사온 보리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뒤뜰 장독대에서 묵은 김치 한 포기를 꺼내 썰었습니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는 밥상이었지만 칠성은 정성을 다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소반 위에 보리밥 2그릇과 김치 한 보시기를 올려 방으로 들여가니 여인은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욕이라도 하십시오. 시장하실 텐데. 칠성이 밥그릇을 여인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을 텐데도 허겁지겁 먹지 않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얌전하고 기품이 있던지 칠성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곁눈질로 여인을 훔쳐보았습니다. 거친 보리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칠성은 숭늉까지 끓여내왔습니다. 따뜻한 숭늉을 마신 여인의 얼굴에 그제야 핏기가 조금 도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겸연쩍어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람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밤이 깊어가자 칠성은 잠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남녀가 유별한데 한 방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은 장롱에서 유일한 이불을 꺼내 여인에게 펴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여기서 편히 주무십시오. 저는 밖에서 자면 됩니다. 칠성의 말에 여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밖이라니요? 날이 이리 차가운데 어찌 밖에서 주무신단 말입니까? 칠성은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래 열이 많은 체질이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옆에 짚을 깔고 자면 아주 따뜻합니다. 사실 칠성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지만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인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칠성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방문을 닫고 나와 부엌 아궁이 앞에 거적을 깔았습니다. 아궁이에 온기가 남아있긴 했지만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웅크리고 누워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몸은 추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난생 처음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들였고 그 사람이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이 묘한 뿌듯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을 바라보며 칠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일까? 어쩌다 저런 귀한 분이 이런 산골까지 오게 되었을까? 온갖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 있는 여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집, 낯선 방.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두려움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칠성의 투박한 친절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둔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에 칠성의 호의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새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칠성의 집 지붕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잠결에 몇 번이나 깨어 아궁이에 나무를 더 넣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고 고요한 정막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칠성은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다구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여기저기 쑤셨지만 그는 곧바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간밤에 내린 서리로 마당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칠성은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노총각이 웬 여인을 데려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남은 보리밥에 물을 부어 죽을 끓이고 물을 썰어 국을 끓였습니다. 도마질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여인이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옷매무새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칠성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헌데 제가 폐를 너무 많이 끼치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여인의 말에 칠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뜻이 있어서 닿는 법이라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걱정 말고 여기서 지내십시오. 칠성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저 쉴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초라한 밥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아침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순박한 칠성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저 아래 기와집에 사는 욕심쟁이 최부자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말은 하나도 그른 데가 없었습니다. 칠성이 장터에서 낯선 여인을 데려왔다는 소문은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곰실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구는 그 여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일 것이라 했고 또 누구는 여우가 둔갑한 것이 분명하니 칠성이 홀린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칠성이 밤중에 몰래보쌈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해댔으니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은 온통 산비탈 위 칠성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칠성의 집 마당에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여인은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쌓여있는 설거지감을 들고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한 걸음에 달려가 여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이 찬물에 손을 담그시다니요. 제가 다 할 테니 부인께서는 방에 들어가 편히 쉬십시오. 칠성이 극구 말렸지만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일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고집은 의외로 세서 칠성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의욕과는 달리 몸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물을 택기 위해 두레박을 우물에 던지는 폼이 영 어설펐고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손은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듯 희고 고와서 거친 수세미질 몇 번에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달려가 물동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이러다 손 다 상하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런 거친 일을 해보신 분이 아닌 것 같으니 제발 저를 믿고 그냥 구경이나 해주십시오. 칠성의 말에 여인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무력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성은 여인을 캔마루에 앉히고는 자신이 번개같이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여인은 미안한 마음에 칠성의 해진 옷가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마침 캔마루 구석에 칠성이 입다 벗어놓은 구멍이 숭숭 뚫린 버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반쟁고리를 꺼냈습니다. 아주 낡았지만 자개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반쟁고리였습니다. 그녀는 바늘에 실을 꿰어 버선을 기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물을 기를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드나드는 속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고 땀땀이 박힌 실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정갈했습니다. 칠성이 마당일을 마치고 땀을 닦으며 다가왔을 때 여인은 이미 버선을 다 깁고 칠성에 뜯어진 저고리 소매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제 옷입니까? 읍내 포목점 친모들도 이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칠성이 저고리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저 구멍을 메운 것이 아니라 천의 결을 살려 감쪽같이 수선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소매 끝에는 칠성도 모르게 하얀 실로 작은 매화꽃 모양까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솜씨는 시골 안악들의 투박한 바느질과는 차원이 다른 궁중의 여인들이나 할 법한 고귀한 솜씨였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재주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런 귀한 솜씨를 지닌 여인이 어찌하여 홀로 장터에 버려져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여인은 바느질을 하는 동안만큼은 근심을 잊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분간은 이분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막아줘야겠다. 칠성은 다시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객감을 더 많이 해와야 방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 아래쪽 기와집들이 즐비한 곳에는 이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마을의 전답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어 가난한 소작농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점심 무렵 기름진 고기 반찬으로 배를 채우고 이쑤시개를 물고 있던 최부자의 귀에 칠성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최부자의 신복이자 마을의 온갖 나쁜 일을 도맡아 하는 마름 덕쇠였습니다. 덕쇠는 쪼르르 달려와 최부자 옆에 붙어 앉아 칠성이 데려온 여인에 대해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습니다. 날이 글쎄 그 찢어지게 가난한 칠성놈이 어디서 천하일색인 여편네를 하나 주워왔다지 뭡니까. 제가 오다가다 슬쩍 봤는데 그 자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얼굴은 달덩이 같고 피부는 백옥 같아서 우리 고을 사또 댁 마님보다도 더 고와 보입디다. 덕세의 말에 최부자의 작은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뭐라? 그 칠성놈이? 거참기가 찰 노릇이구나. 그놈 주제에 어디서 그런 횡재를 했단 말이냐. 최부자는 배를 두드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커먼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덕세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가 보통 내기는 아닐 게다. 혹시 한양 대갓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년이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 숨어든 년일지도 모르지. 관아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 부자는 말을 줄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정체보다도 그 여인을 이용해 칠성에게서 무언가를 뜯어내거나 여인 자체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에게 빌려준 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불어나 버린 그 빚을 떠올렸습니다. 옳지, 그 핑계를 대면 되겠구나. 최 부자는 당장 덕세를 칠성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그 여자의 낯짝을 똑똑히 확인하고 오너라. 그리고 칠성놈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달 그님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덕세는 주인의 명을 받고 신이 나서 칠성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세가 칠성의 집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칠성이 놈, 이제 큰일 났네. 최 부자가 냄새를 맡았으니 뼈도 못 추리게 생겼어.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최 부자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덕세가 칠성의 집에 도착했을 때 칠성은 마침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참이었습니다.
덕세는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칠성아, 안에 있느냐? 칠성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덕세를 막아섰습니다. 덕세 형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칠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덕세는 칠성을 무시하고 집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내 놈이 계집질하느라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있다길래 내 확인하러 왔다. 어디 그 대단한 여인네 얼굴 좀 보자. 덕세가 방문을 열려고 하자 칠성이 급히 달려가 덕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안에 계신 분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빚 이야기는 그 옛날 찾아가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칠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세는 코웃음을 치며 칠성을 밀쳐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내 놈 주제에 여자를 숨겨두고 호강을 시켜? 최부자 어른께서 아주 노발대발하셨다. 당장 그 여자를 끌어내 확인을 해야겠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문이 살짝 열리고 여인이 살마루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덕세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덕세는 여인을 보자마자 입을 딱 벌렸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대단한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품이 자신 같은 상놈이 함부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낡았지만 겉에는 양반집 규수보다도 더 고상해 보였습니다. 덕세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네가 칠성이가 데려온 여자로구나. 내 오늘을 그냥 가지만 최부자 어른께서 곧 널 부르실 게다. 그때까지 도망갈 생각일랑 말고 얌전히 있어라. 덕세는 칠성에게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부자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걸음걸이였습니다. 덕세가 사라지자 칠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부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곧 이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왜 저리 험한 말을 하고 가시는지요? 칠성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 심부름꾼인데 성질이 좀 고약해서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에 옆집에 사는 팥죽 할머니가 칠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을 친손자처럼 아끼는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내 좀 보자. 칠성이 마당으로 나오자 할머니는 칠성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까 덕새놈 다녀가는 걸 봤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네가 데려온 그 처자 말이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할머니는 햇마루에 앉아있는 여인을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칠성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김새나 맵시를 보니 귀한 집 자손 같은데 사연이 있어 숨어든 게야. 그런데 최부자 놈이 냄새를 맡았으니 가만두지 않을 게다. 그놈은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독사 같은 놈 아니냐. 혹시라도 그 처자를 관아에 넘기거나 첩으로 들이려 할지도 몰라. 칠성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막연하게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 갈 곳 없는 불쌍한 분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칠성이 울상을 지으며 묻자 할머니는 혀를 차며 칠성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네 마음이 비단결인 건 알지만 이번 일은 네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어. 일단은 절대 그 처자를 최부자 눈에 띄게 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내보내지도 말거라.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에게 알리고. 할머니는 품에서
찐 고구마 몇 개를 꺼내 칠성에게 쥐어주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산골 마을의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칠성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탓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신이 과연 이 여인을 지킬 수 있을까? 최부자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 여인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칠성의 한숨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멈추고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칠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칠성님. 여인이 조그맣게 불렀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칠성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지만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칠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좁은 등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작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칠성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면 갈 곳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최부자의 눈에 띄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횃불 몇 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도 그 불빛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빛은 마을 길을 따라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 회관 쪽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최부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한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 손으로 내칠 수는 없다. 칠성의 눈에 전에 없던 결기가 서렸습니다. 순박하기만 했던 산골 청년의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부엌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인, 밖이 소란스럽더라도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칠성은 여인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은 산골의 밤은 그렇게 불안과 긴장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여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얽히고 설켜 내일 아침이면 어떤 사단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늦가을은 어느덧 지나가고 곰실 마을에도 매서운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짜기의 겨울은 다른 곳보다 일찍 찾아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고 가난한 이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칠성은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해 날랐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근심의 무게는 지게 위의 나무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최부자가 정해준 빚 갚는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그럴 때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는 마치 최부자의 으름장처럼 들려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장터에서 데려온 여인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그녀가 나라에서 수배를 내린 도적의 딸이라느니 혹은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라느니 하는 흉흉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하기 바빴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이웃은 팥죽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발이 제법 굵어지던 오후에 최부자의 하인 덕쇠가 다시 칠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덩치 큰 장정두어 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덕쇠는 살인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칠성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최 부자 어른께서 더 이상은 못 기다리시겠다고 하신다. 당장 빚을 갚던지 아니면 이 집과 저 안에 있는 계집을 내놓던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라. 덕세의 목소리는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칠성은 부엌에서 뛰쳐나와 덕세 앞을 가로막고 사정했습니다. 덕세 형님,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나무를 더 팔고 품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이 엄동설안의 집을 비우라니요. 그리고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손님일 뿐입니다. 칠성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지만 덕세는 코웃음을 치며 칠성을 밀어버렸습니다. 나무 따위를 팔아서 그 큰 돈을 언제 갚는단 말이냐. 헛소리 말고 비켜라. 최 부자 어른께서는 오늘 당장 결판을 내라고 하셨다. 저 계집을 종으로 데려가면 빚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하셨으니 내 놈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 방 안에 있던 여인은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칠성이 험한 꼴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칠성이 고초를 겪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찜을 꺼냈습니다. 보찜 속에는 그녀가 궁궐을 떠날 때 급히 챙겨 나온 물건 하나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은하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세가 칠성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방문이 활짝 열리며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에선 여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여인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에 덕세와 장정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캔마루로 내려와 칠성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이면 그깟 빚은 갚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인의 손에서 칠성의 손으로 건네진 것은 바로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칠성은 얼떨결에 놀이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시골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잡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빛이 옥에 섬세하게 조각된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늘어뜨린 매듭은 최고급 비단실로 엮어 금박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귀한 물건임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 이것은 너무나 귀한 물건 같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칠성이 손을 떨며 말했지만 여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칠성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도 칠성님을 돕는 것이 도리입니다. 어서 가서 이것을 처분하여 빚을 갚으십시오. 덕세는 칠성의 손에 들린 번쩍이는 물건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멀리서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덕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라, 돈이 없다더니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구나. 이리 내놔봐라. 그게 빚을 갚을 만한 물건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덕세가 손을 뻗어 뺏으려 하자 칠성은 재빨리 놀이개를 품에 감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읍내에 나가 값을 치르고 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칠성은 덕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덕세는 칠성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굴렸습니다. 저런 귀한 물건을 저 거지 같은 놈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분명 훔친 물건이거나 저 여자가 어디 대갓집에서 훔쳐 달아난 것이 틀림없다. 덕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내 놈 말이 정 그렇다면 오늘 해지기 전까지 읍내 전당포에 가서 돈으로 바꿔 오너라. 만약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아라. 덕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장정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 부자에게 이 기막힌 먹잇감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덕세가 사라지자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놀이개는 차갑지만 묵직했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르시게 해서.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칠성은 곧바로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칠성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이 놀이개가 자신과 여인의 운명을 바꿔줄 동아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읍내에서 가장 큰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돋보기를 쓰고 칠성이 내민 놀이개를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주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이거 어디서 났나? 주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값을 좀 후하게 쳐주십시오. 칠성은 여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놀이개를 칠성에게 도로 밀어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이 물건 못 받네. 아니, 안 받네. 이건 시골 구석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저기 새겨진 봉황 문양을 보게. 이건 왕실이나 아주 높은 벼슬아치 댁에서나 쓰는 물건일세. 이런 걸 함부로 거래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나네. 주인의 말에 칠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왕실의 물건이라니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칠성은 다시 한번 사정했지만 주인은 칠성을 문 밖으로 떠밀어내며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어서 가게. 나는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할 테니. 칠성은 쫓겨나듯 전당포를 나와 망연자실하게 거리에 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 셈이었습니다. 왕실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도둑으로 몰려 경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놀이개를 품속 깊이 숨기고 불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전당포 골목 어귀에서 덕세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는 것을 칠성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덕세는 최 부자의 지시대로 칠성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칠성의 집에서는 여인이 불안한 마음으로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의 행렬이 칠성의 집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직감적으로 큰일이 벌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최 부자가 드디어 칼을 빼든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이미 마을 분위기가 살벌하게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고 그 주위로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포졸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헐레벌떡 뛰어오는 칠성을 보며 사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칠성 놈이 온다. 저놈 품을 뒤져라. 훔친 왕실의 보물을 숨기고 있을 게다. 최 부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칠성에게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습니다. 칠성은 반항할 새도 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포졸 중 하나가 칠성의 품을 뒤져 놀이개를 찾아냈습니다. 횃불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는 놀이개를 보자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이 천한 놈이 감히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니.
이것은 필시 한양 대갓집을 털고 도망친 도적대와 한패라는 증거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집에 숨겨둔 그 요망한 계집도 당장 끌어내라. 칠성은 억울함에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물건은 하지만 칠성은 차마 여인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여인까지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칠성을 끌고 산비탈 위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칠성은 포승줄에 묶인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오로지 여인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부인, 제발 도망치십시오. 제발. 칠성의 마음속 외침이 닿았는지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포졸들이 살인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을 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는 여는 듣거라. 내년이 훔친 작물은 이미 압수했고 공범인 칠성놈도 잡혔다. 순순히 나와서 오라를 받아라.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여인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낡은 무명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찜 속에 간직해 두었던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비단 당의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장정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뜰 아래 묶여있는 칠성을 한번 바라보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 서슬퍼런 위엄에 최 부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빚쟁이와 채무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 작은 산골 마을에 강림한 것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야흐로 감추어졌던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폭설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칠성의 집 마당은 횃불의 열기와 팽팽한 대치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칠성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여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인은 칠성에게 안심하라는 듯 눈짓을 보내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최 부자와 포졸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이개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증표였습니다. 이제 곧 곰실 마을 전체가 뒤집어질 놀라운 사실이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선 여인의 손에는 작고 둥근 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그 패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뒤엉켜 승천하는 모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으니 그것은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신분패였습니다. 여인은 그 패를 최 부자의 코앞에 들이밀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보일 것이다. 감히 왕실의 종친을 능멸하고 선량한 백성을 도적이라 모함하여 옥에 가두려 하느냐. 내 죄는 능히 3대를 멸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인의 기세는 태산처럼 웅장하여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최 부자의 입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여인이 내민 패를 보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 조각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보니 임금님이 계신 한양 궁궐에서나 쓴다는 붉은 칠과 금박이 입혀진 진품이 틀림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최 부자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치는 사이 덕세와 포졸들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당당한 태도와 그 손에 들린 물건은 시골 마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으나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빨라져 마치 수백 마리의 말이 한꺼번에 달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놀라 두리번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칠성의 집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오합지졸인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라 푸른색 군복을 입고 날카로운 창을 든 정예 관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순식간에 칠성의 집을 포위하고 최 부자가 데려온 사람들을 밀어내며 길을 맸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행렬의 중앙에서 화려한 가마 하나가 도착하고 가끈의 옥을 단 높은 벼슬아치가 급히 내렸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파견된 금부도사였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을 보자마자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가, 소신,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옥체 만강하셨사옵니까? 금부도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부자와 덕세는 그만 혼절할 듯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칠성 또한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밥을 해먹이고 구멍난 양말을 기워주던 여인이 바로 나라님과 피를 나눈 귀한 분이라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묶인 손을 들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여인은 금부도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예를 표하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사, 고생이 많았소. 내 잠시 궁을 떠나 요양차 내려오던 중 변을 당해 이곳까지 흘러들게 되었소. 다행히 이 집 주인인 칠성이라는 의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소. 여인의 말에 금부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포승줄에 묶인 채 흙투성이가 되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금부도사는 즉시 부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엄하다. 귀하신 자가님의 은인을 어찌 이리 대하느냐. 당장 포박을 풀지 못할까. 관군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칠성의 묶인 줄을 끊어내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성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손목을 주무르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칠성에게 다가와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칠성님, 미리 말씀드릴 수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칠성은 감히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인이 몰라 뵙고 누추한 곳에 모셨으니 그 죄가 큽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칠성은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다시 몸을 돌려 엎드려 있는 최부자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듣거라. 너는 재물을 탐하여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고 왕실의 물건을 작물이라 모함하여 나의 명예까지 더럽혔다.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최 부자는 바닥에 이마를 댔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마. 소인이 눈이 멀어 귀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금부도사는 당장 최 부자와 덕세를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도사, 멈추시오. 내 이곳에서 칠성님에게 입은 은혜가 크니 오늘만은 피를 보고 싶지 않소. 다만 저자가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에게 행한 악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오.
여인의 판결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최부자에게 칠성에게 씌운 빚을 모두 탕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은 마을 사람들의 땅과 곡식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쌀백 가마니를 내어 마을 잔치를 열도록 했습니다. 최부자는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덕세와 다른 하인들도 덩달아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여인과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라는 가난한 노총각이 왕실의 귀인을 모셨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금부도사는 관군들에게 명하여 칠성의 집 주변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부서진 살인문을 다시 세우고 마당을 어지럽히던 횃불들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최부자의 집 창고를 열어 쌀과 고기, 술을 가져오게 하여 마을 회관 마당에 큰 상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살벌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밤이었지만 관군들이 피워놓은 모닥불과 사람들의 열기로 마을은 훈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방금 전의 일을 이야기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금부도사는 칠성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공예 덕분에 자가님께서 무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공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칠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분에게 밥 한 끼 드린 것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칠성의 겸손한 태도에 금부도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인은 화려한 당의를 벗고 다시 칠성이 마련해 주었던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관군들이 가져온 비단 이불과 화로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여인은 굳이 칠성과 함께 캔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하얗게 쌓인 눈 덮인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님, 많이 놀라셨지요?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칠성은 달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놀라기만 했겠습니까? 제 간이 콩알만 해졌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자 어색했던 기운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궁에서 태어나 높은 담장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는 책으로만 배웠지요. 허나 이곳에 와서 칠성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비단옷이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여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칠성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인. 아니, 자가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가님께서 며칠간 보여주신 그 얌전한 모습과 고운 마음씨는 비단 옷을 입지 않아도 충분히 빛이 났습니다. 칠성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말에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의 암투와 시기에 지쳐 있었는데 이 산골 마을의 가난한 청년에게서 잊고 있던 인간의 정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마당 아래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최 부자가 내놓은 고기와 술을 먹으며 흥겨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굶주림에 떨었을 겨울밤이 오늘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밤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여인은 떠나갈 것이고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칠성님,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궁에 가면 벼슬도 내리고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에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삶. 그것은 누구나 꿈꾸는 인생 역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자신의 집,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낡은 초가집과 손때 묻은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가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흙냄새 맡으며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곳이 제 천국입니다. 궁궐은 저 같은 촌놈에게는 맞지 않는 옥과 같습니다. 칠성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칠성님은 이곳의 흙과 나무를 닮은 분이니 억지로 옮겨 심으면 시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여인은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난로처럼 덮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칠성은 다시 아궁이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이, 마당에는 든든한 관군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찾아올 이별을 알면서도 오늘 밤의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곰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기적처럼 그리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곰실 마을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지난밤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던 눈보라는 온데간데 없고 산등성이마다 하얗게 쌓인 눈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신 은가루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녹은 눈이 수정 구슬처럼 뚝뚝 떨어지며 청아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군들이 채비를 서두르는 소리와 마을 사람들이 귀하신 분의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차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마지막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밥상을 끝으로 여인이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그는 쌀떡에 남아있던 쌀을 모두 털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을 짓고 지난밤 마을 잔치에서 얻어온 소고기로 국을 끓였습니다. 비록 화려한 궁중 요리에는 비할 바가 못 되겠으나 칠성의 정성과 아쉬움이 듬뿍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칠성은 젖어드는 눈시울을 소매 끝으로 훔쳐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제 입었던 화려한 당의를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눈부시고 고귀해 보이던지 칠성은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성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어제와는 달리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자가님, 밥상을 차렸으니 드시고 떠날 채비를 하시지요. 칠성은 소반을 마루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는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정성껏 지은 하얀 쌀밥을 한 입 넣고는 지그시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궁궐의 수라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따뜻하고 구수한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여인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여인은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떠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칠성은 쭈뼛거리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만 칠성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몸은 멀어지나 마음만은 늘 이곳 곰실마을 칠성님의 낡은 초가집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여인은 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칠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정성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집을 고치고 논밭을 사는데 보태 쓰시면 좋겠습니다. 칠성은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장사치나 하는 짓입니다. 칠성의 완강한 거절에 여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금부도사가 큰 소리로 고했습니다. 자가 떠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마가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여인은 아쉬운 눈빛으로 칠성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자 대기하고 있던 관군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이어진 길가에는 곰실마을 사람 전원이 나와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도 맨 앞줄에 엎드려 땅에 코가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 앞에는 황금색 장식이 달린 화려한 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부도사가 가마 문을 열고 여인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여인은 가마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을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눈망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성의 허름한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차림의 칠성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칠성은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가마에 오르려던 발을 거두고 금부도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도사, 내 그대에게 묻겠소.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금부도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전하의 환대와 편안한 궁궐 생활, 그리고 비단 금침과 산해진 미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사옵니까? 여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이 아닐 것이요. 다시 숨막히는 담장 안에 갇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암투와 시기를 견뎌야 하겠지요. 나는 그 차가운 금감옥이 싫어 도망쳐 나온 것이요. 금부도사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왕실의 법도가 엄중한데 이곳에 머무실 수는 없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서 있는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소.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춥고 배고파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요. 내가 돌아간다면 몸은 편할지 모르나 마음은 다시 병들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놀라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귀한 분이 궁궐을 마다하고 이 척박한 산골 마을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결심을 굳힌 듯 금부도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도사, 그대는 돌아가서 전하께 이리 전하시오. 나는 이곳 산속에서 병을 얻어 요양하던 중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말이오. 내 신분패와 의복을 가져가 증표로 삼으시오. 여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당의를 벗어 금부도사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금부도사는 펄쩍 뛰며 만류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는 대역죄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소신이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강제로 끌고 가겠느냐? 내가 죽어서야 시신이 되어 궁으로 돌아가길 원하느냐? 내 뜻이 이리도 확고한데 충신이라는 자가 주군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하는가?
여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금부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결의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금부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가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소신, 목숨을 걸고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허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니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셔야 합니다. 금부도사는 눈물을 머금고 여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회군하라.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자가께서는 지병으로 인해 더 깊은 산속으로 요양을 떠나셨다. 관군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대장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빈 가마를 앞세운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했던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화려한 깃발들이 산모퉁이 뒤로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서서 이 기막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칠성 또한 망부석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곁에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수수한 하얀 저고리와 치마 차림으로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당이도 금박 장식도 없는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 어떤 선녀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인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다시 신세를 지게 생겼습니다. 칠성님,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제야 정신이 든 칠성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천년이고 만년이고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씨구, 칠성이가 장가간다. 팥죽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자 다른 이웃들도 몰려나와 두 사람을 애워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최 부자도 쭈뼛거리며 다가와 칠성의 손을 잡고 굽실거렸습니다. 칠성 자네, 아니 칠성 어른. 내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해주게. 내 자네 혼례 비용은 물론이고 집도 새로 지어주겠네. 논밭도 떼어줄 테니 제발 지난 일은 잊어주게. 최 부자는 여전히 여인의 정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곰실 마을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에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아담하지만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최 부자가 자재를 대어 새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만발하고 담장 너머로는 다구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찢어지게 가난한 노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어엿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인, 아니 이제는 칠성의 아내가 된 그녀는 촌부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타고난 기품은 숨길 수 없어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안악들에게는 바느질과 예절을 가르치며 마을의 큰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최 부자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고 다시는 소작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착한 부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 이 작은 마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저녁, 칠성과 아내는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상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아내가 직접 담근 맛깔스러운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칠성의 너스레의 아내는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많이 드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 위에 나란히 포개졌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농부의 손과 희고 고운 왕실 여인의 손이 맞닿았지만 그 온기만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와주셔서. 칠성의 진심 어린 고백의 아내는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칠성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곳이 저에게는 궁궐이고 칠성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풍경 소리를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산새들도 잠자리에 들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으로 채워진 칠성의 집에는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곰실 마을의 전설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자, 이제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덮고 여러분도 편안한 꿈나라로 가실 시간입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